정부는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자체 조사와 조치 계획을 다음 달 8일까지 알려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국민대에 발송했습니다. 오늘 저녁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은 구름이 많겠고 호남과 경남, 제주는 맑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부터 모레 낮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중부 내륙에는 새벽부터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서 한반도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오늘도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외교장관들도 대화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대북 관여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남과 북이 그리고 미국과 북한이 다시 대화에 나설 수 있을까요? 북한이 최근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대화를 촉구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가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이기 때문일 텐데요. 국제사회의 대화 촉구 움직임이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 걸까요? 올해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요.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해온 야당 의원들이 오늘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습니다. 여당은 정치 공세에 대응하지 않겠다면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이재명 캠프 인사죠.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전화 연결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통화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주식에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렸는데요. 경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박종훈의 경제한방. 오늘은 FOMC 회의가 주식시장에 미칠 파장을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곽채웅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어요. 네, 두 야당은 오늘 소속 의원 107명 공동 명의로 이 특검법 법안 및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이들 두 야당은 오늘 제출한 특검 법안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로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한 개인 투자자와 이재명 예비후보와의 관계 및
동사업 추진 관련 외압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특검 후보 4명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 합의로 이것을 2배수로 압축을 하면 대통령이 1명의 특검을 임명하게 하자. 그리고 특검팀 규모는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30명으로 하자. 또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한 90일로 하되 1회에 걸쳐서 30일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수사와 별도로 국회 주도 국정조사도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네. 여야 동수 총 18인으로 구성된 국조특위를 구성해서 관련 의혹을 조사하자는 요지입니다. 정의당은 당내 입장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정의당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인 것은 맞는데요. 네. 일단 오늘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특검은 불순한 동기라며 거부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는 되고 특검은 안 된다는 주장을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 막대한 불로소득을 방치하고 묵인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다만 어떻게 이것을 좀 규명할 것이냐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그 당내 대선 주자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특임 검사를 지명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 이유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소모적인 논란만 부추길 수 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공정한 사람을 특임 검사로 지명해서 조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반면에 네. 이정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 앞에 이재명 지사가 사과를 해야 한다. 이 점은 같았지만 특검 수사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특검에 의한 수사를 촉구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불필요한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오늘 신여영 원내대변인의 입을 통해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요. 네. 이에 따라 사실 이 야당의 특검이나 국조 요구가 공세 이상의 의미를 갖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정조사나 특검 다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에도 야당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이 169석, 원내 과반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요. 국조라든가 특검 모두 이제 본회의에서 과반수로 의결이 돼야 통과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반대하면 사실 불가능한데요. 다만 이제 어제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런 특검 국조뿐만 아니라 이 특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도 있고 대선을 앞두고 이제 이것을 계속 쟁점화해서 이슈로 대선까지 쭉 끌고 가겠다 아마 이런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논의는 지금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아예 없어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네,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지금 진상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네. 자기들 고발장을 당에 전달받은 이후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그냥 이런 입장만 밝히고 있고요. 지금 관련해서 공수처와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개발 특효 효과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이 어떤지 기자 여러분이 물어봐 달라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오늘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냈다고요? 네, 오늘 박수현 수석이 문화방송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진행자가 질문을 하니까 그걸 왜 청와대에 묻느냐 하면서 거꾸로 여쭤보고 싶다. 대통령께서 이미 청와대는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방역 백신, 민생에 집중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청와대와 대통령을 정치와 정당, 정치인의 유불리에 따라 대선판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장동 개발 특혜 효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건 대장동 의혹 자체를 이제 규명하기 위한, 결국은 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네. 검찰이 오늘 착수한 수사는요,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대선 후보 측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 네. 국민의힘 사람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비롯해서. 김기현 원내대표, 또 윤창현 네. 의원, 장기표 전 대선 예비후보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저 고발 요지는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이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지사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반복 공표했다라는 요지로 고발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검찰이 과연 이것이 허위 사실인지를 규명을 해야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에 대한 사법적인 처분을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수사 과정에서 이 대장동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검찰이 파악을 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좀 검찰에서 어떤 사실관계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와 별개로 경찰에서도 지난 4월부터 지금 한 5개월 넘게 이 금융정보분석원 FIU로부터 화천대유 관련 수상한 자금
내용 흐름을 발견하고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그 화천대유라는 회사 자금을 뭐 회사 대표라든지 아니면 대주주 김모 씨 등이 이제 회사 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뭐 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든가 뭐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이런 정황이 확인된다면 경찰도 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내 경쟁 주자들에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공동 대응에 나서달라 이런 제안을 했어요. 네, 이재명 지사는 오늘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후보들의 공동 기자회견이든 캠프 공동 성명이든 저들의 후한무치한 저질 정치 공세에 함께 맞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당 후보들의 공동 대응을 제안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지사는 광주 전남 경선을 앞두고 우리 당 후보들의 공동 대응이 이뤄진다면 당의 단합과 단결을 기대하는 국민과 당원께 좋은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서 이 지원 사격에 나서준 그 경선 경쟁자들, 경선 후보들 과 당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이번 일로 그 이재명 지사를 공격해온 그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아서 이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그럼 당내 경쟁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선 주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사실 오늘 오히려 이웃과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정면으로 겨냥을 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이라고 해야 될 법안을 발의하겠다. 네. 이런 그 공약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화천대유 같은 민간 사업자의 제도 악용을 막겠다면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대장동 사업은 택지 조성 단계부터 민간이 상당 부분 담당했다. 그래서 공공이 주도할 때 얻는 이점, 강제 수용권과 쉬운 인허가를 민간 자본이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또 박용진 의원도 어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LH 사태로 상처 입은 국민 마음에 대장동으로 소금을 뿌려서는 안 된다. 이 비판대를 가설을 했는데요. 반면 김두관 전 경남지사,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SNS에 쓴 글에서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 당내 경선 후보까지 합세해서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보수 언론이 만들어내고 국민의힘이 나발 불고 우리 당 후보까지 부안해동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당내 비판자들을 역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광주 TV 토론은 대장동 토론이었는데 내일 부산 토론에서는 부디 이성을 찾길 바란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럼 공동 대응은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당내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른바 원팀 대응 이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민주당 대선 경선이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다 이런 진단을 내놨어요. 네, 유인태 전 총장이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요. 이 결선 투표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결선까지 반반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다만 결선까지 가더라도 지금 선두가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 전 총장은 이 배경에 대해서 앞서서는 충청에서 과반 더블 스코어여서 사실상 경선이 끝난 거라고 봤는데 이런 돌발 변수, 대장동 이런 것이 일어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상당히 타격이 큰 것 같더라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가 이루어졌죠. 투표율이 상당히 낮게 나왔어요. 네, 지금 이틀 동안 온라인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이 광주 전남 권리당원들 투표율이 40.29%로 지금까지 순회 경선이 진행된 지역 가운데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는 아직 좀 미지수인데요. 오늘 경향신문이 그래서 양측 후보 측을 취재를 했던데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 현장에서 이 이낙연 전 대표 측 네거티브가 민주당답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이 투표에 나서지 않은 것 같다. 좀 실망한 사람들이 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측이 유리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반면에 이제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이 대장동 의혹을 보고 호남 지역 당원들이 이재명 지사 지지를 망설이고 있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공수처 수사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수처가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네, 그 앞서서 이제 연휴 전에 이제 공수처랑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연휴를 반납하고 수사를 하기로 했다. 이제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이후에 이제 지금 연휴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추가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 일단 공수처에서는 지금 중복 수사 그리고 수사 인력 부족 이런 문제가 지적된 만큼 가용 인력을 일단 최대로 투입을 했고 또 지난주에 신임 검사 면접을 마친 등 이제 수사 인력 충원도 서둘러서 이 수사에 총력을 쏟는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이제 검찰 수사팀에서는 10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한다 이런 방침을 세운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대선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네, 오늘 윤호중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석에 만난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민의힘이 국정농단의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야당이 돼서도 국기문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국민의힘이 과거로부터 단절하지 못한다면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검당 유착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응을 보면서 이대로라면 한국 정치가 몇십 보 더 후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공익 신고자인 조성은 씨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검찰에 고소했어요. 네, 오늘 조성은 씨가 이 김웅 의원과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는데요. 이 조 씨는 고소장에서 이 두 사람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 모욕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조성은 씨가 오늘 자료를 공개한 게 있어요? 자료라기보다는 이제 뭐냐면요.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이제 조성은 씨가 그 귓속말로 대화를 하는 사진을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긴밀한 관계인 걸 보면 뭔가 좀 어떤 이제 박지원 원장의 관여가 관계다.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취지로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그 조성은 씨가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이거나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옛 국민의당 당직을 맡았을 때 당시 박지원 당시 대표라든지 아니면 이상돈 의원 등과 귓속말로 대화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박지원 전 원장과 무슨 특별한 관계여서 그런 게 아니라 언론들 카메라가 있고 이제 어수선하면 잘 안 들리니까 그냥 누구랑도 귓속말로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취지의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 전신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을 지냈잖아요. 미래통합당에서는 친한 사람 아무도 없나요? 그 선대위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그때도 사진을 찾아보면 나올 만한 게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두 번째 TV 토론을 했어요. 직접 보셨죠? 네. 어땠어요? 일단 오늘 원래 지정 토론 주제는 경제였는데요. 그거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분위기였고요. 그래요? 네. 일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제 오늘은 상당히 좀 적극성을 보였달까 아니면 좀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는데 네. 예를 들면 1차 TV 토론 당시에는 이제 지정 토론을 할 때 답변자로 이제 가장 강력한 경쟁자들은 피해서 안상수 원희룡 후보를 이제 답변자로 지목을 했었는데 오늘은 1차 때 바로 홍준표 유승민 후보를 지목하면서 바로 맞대결에 나서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홍준표 의원은 이제 반대로 1차 토론 당시에는 이제 윤 전 총장에게 좀 어떤 정치적인 내지는 이념적인 이런 공세를 예를 들면 보수 계멸 책임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시켰지 않느냐 이런 공세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각종 정책 관련 질문을 전방위적으로 좀 퍼부으면서 좀 다른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반값주택 공약에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그 LTV 그러니까 그 주택 담보 비율을 80%로 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나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또 최근 중국의 헝다그룹 사태 등을 언급하면서 아니 이걸 이렇게 LTV를 높여놨다가 깡통 전세로 부실이 생기면 정부가 이거를 보충해 줄 것이냐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은 LTV 80% 공약은 전 모든 주택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청년 원가 주택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이제 그러니까 홍 의원이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정세균, 이낙연, 송영길, 유승민 공약 짬뽕이다. 그리고 국위구선주의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내가 한 이야기다. 이렇게 한마디로 공약을 베꼈다. 이런 취지의 공격을 했는데요. 네. 이런 공격은 사실 홍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주자들도 이를테면 유승민 전 의원이 이 군복무 청년에게 주택 청약 가점 5점을 주는 공약이 제 공약과 똑같더라. 이런 공격을 했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제 공약이 완벽한 것 같으니까 갖다 쓰셨느냐 이런 공격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윤 전 총장은 이에 대해서 2차 주도권 토론 시간 전체를 써가지고 반박을 하는 등 상당히 좀 이런 그 이슈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전면적으로 맞붙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 의원에 대해서는 국위구선이란 말이 특허가 있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유 전 의원에게는 외교안보 공약 100개 중에 하나를 제가 베꼈다고 하는데 이거 원래 금년 1월에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공약은 민주당도 계속 얘기해왔던 거 아니냐. 이것이 고유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반박을 했고 또 원희룡 전 지사에게는 이 자영업 회복 프로젝트 100조 공약이 이제 문제의 그것이었는데 이제 원 전 지사는 100조를 다 재정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는 50조만 재정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다르다.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어느 후보든지 제가 낸 공약 갖다 쓰고 싶으면 갖다 쓰시라. 특허권이 없으니까 마음껏 쓰시라. 이렇게 얘기해서 자신에게 이런 문제를 제기한 후보들에 대한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TV 토론을 앞으로 몇 차례 더 하는 겁니까? 지금 오늘이 2차였고요. 앞으로 3차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4차까지는 이제 정치, 외교안보, 그다음에 뭐 정치 또 사회 교육 이제 이렇게 분야별로 있고요. 예. 5차 토론은 이제 종합 토론을 하게 됩니다. 1, 2차 토론회가 있었는데 뭐 윤 전 총장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이게 뭐 현실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토론 평가를 해보자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1차 토론 때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아무래도 토론에서 가장 리스크가 크다. 왜냐하면 이제 방송 토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한 요소가 있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토론에 강점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추각세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게 추석 직전까지 이제 그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막상 1차 TV 토론을 해보니까 오히려 홍준표 의원이 이른바 조국 수사 관련 비판 때문에 보수층의 비판을 받으면서 이게 좀 오히려 홍 의원이 좀 실점을 한 분위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뭐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 뭐 예능 프로그램 출연하고 이제 이런 요건들이 더해지면서 아무래도 윤 전 총장이 오늘 토론 때 보인 태도를 보면 상당히 좀 자신감을 얻은 게 아니냐. 반대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수세적으로 몰렸다. 뭐 이런 관측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상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뭐 예상도 이제 언론에서 한 것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사실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두 명의 주자 모두 뭐 서로 간에 치고받은 건 물론이고 다른 주자들의 견조도 아주 집중이 됐는데요. 뭐 관련해서 뭐 눈에 띄는 장면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를테면 윤 전 총장에게는 앞서서 이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이 4.15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데 대해서 윤 전 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뭐 동의한다, 검토해보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태경 후보, 유승민 후보가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이런 취지로 공격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는 오늘도 이제 하태경 의원이 조국 전 장관과 무슨 썸을 탄다, 뭐 검수 완박 공격을 했는데 이게 조국 장관 주장과 똑같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올해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을 다시 제안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유엔 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종전선언을 다시 한번 촉구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이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난해 유엔 총회 연설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촉구를 한 건데요. 문 대통령은 마침 올해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 면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 전체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미국 국방부에서 뭐 좀 열려 있다 이런 긍정적인 입장이 나왔는데요. 미국 국방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현지 시간 22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대북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북한과의 관여를 모색하고 있고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도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커비 대변인은 우리는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지만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에도 전념하고 있다. 또 이것이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런 종류의 대화를 하는 데 있어 외교관들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제 이것은 이 종전선언 추진 제안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동시에 다만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무조건적인 대화에 나서는 게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이 제안한 대화에 나서는 게 우선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금 대미 외교에 나섰잖아요.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두 대표 다 미국에 가 있습니다. 어떤 행보 보이고 있습니까? 그 대북 정책 관련해서 상당히 좀 상반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네. 송영길 대표는 이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북 협상 관여 정책을 주문한 반면에 이 대표는 좀 냉정하고 신중한 이 대북 정책을 주문하는 등 이제 상반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송 대표는 현지 시간 21일 미국 NBC 방송 인터뷰에서 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평양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전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북한이 최근 4년간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그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네. 반면 이준석 대표는 현지 시간 22일 이 워싱턴 덜러스 공항 입국 직후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너무 희망적인 접근만 강조해서는 미국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북한의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을 냉정하게 미국 조야에 전달하고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아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연일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 법안을 제출했는데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면서 수용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의혹이 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 호남 경선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캠프 부울경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전재수입니다. 예,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예,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네, 이재명 지사 대장동 의혹이 추석 전부터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추석 밥상머리 민심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상도 나왔었는데요. 추석 민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대장동 이야기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게 그 재난지원금이 이제 지급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이제 구포시장이라고 전국 5대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굉장히 큰 전통시장인데. 네. 여기를 제가 좀 둘러봤더니 오히려 정치적 이슈보다는 이 재난지원금이 이제 지급이 되면서 전통시장이 굉장히 좀 오래간만에 좀 활기찬 모습, 그 속에서 이제 소비자들이든 또 장사하시는 상인분들이든 또 조금 그래도 얼굴에 좀 웃음기가 조금 이제 묻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정치적 이슈가 여전히 이제 정치권에서만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대장동 이야기도 있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대장동 의혹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오고 그 가운데 또 화천대유라고 하는 시행사 회사명이 나오면서 좀 얘기가 복잡해졌는데요. 화천대유 특혜 의혹의 핵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뉴스를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이제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SPC의 문제라든지 또 자산관리 회사의 등장이라든지 여기에 네. 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시간표상으로 복잡한 일들이 중간중간에 막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뇌물수수 사건, 또 정관계 로비 사건들까지 있어가지고 또 9명이 구속이 되고 11명이 기소가 되는 이 복잡한 스토리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혼란해 하실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이 대장동 사업의 핵심은 결국은 이것은 LH가 공영 개발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네. 2005년도에 LH가 2005년도에 공영 개발을 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는데 네. 이게 2009년도 10월 7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LH가 왜 민간하고 경쟁을 하냐. 민간에서 해가지고 돈이 안 되는 것, 이런 것을 LH가 공기업이 해야지. 왜 LH가 민간 회사하고 경쟁을 하냐. 그러니까 바로 2009년도 10월 7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날 바로 2009년 10월 8일이죠. 당시 LH의 이지송 사장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민간하고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해요. 그리고 그 며칠 뒤인 2009년 10월 20일 날 전 국민의힘 그때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신영수 의원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네. LH를 상대로 해가지고 당신들이 왜 공영개발하냐 그거를 이런 식으로 공영개발 포기를 압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2010년도에
이미 2005년도에 LH가 공영개발하기로 한 것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2010년도에 이게 공영개발을 포기를 해버리고 민간 사업자들에 의한 민간개발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네. 이때 이재명 시장이 2010년도에 성남시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이게 왜 수익이 날 수 있는 이거를 왜 민간업자들 배불리는 일로 하냐. 그래가지고 다시 공영개발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대장동 사업의 핵심이고 그 네. 과정에서 미래에 얼마의 수익이 날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성남시에 5,500억이라는 확정 수익을 약속한 3개의 컨소시엄 중에서 5,500억을 제시했던 말하자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이 됐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미래에 얼마만큼의 이익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성남시가 사전적으로 5,500억이라는 부동산 개발 이익을 성남 시민들에게 환원을 한 겁니다. 네. 그 나머지는 이제 민간이 알아서 한 것이죠. 지금 이것이 이제 지금 대장동과 관련된 의혹의 핵심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공영개발, 민영개발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그건 전체적인 틀에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과정, 성남시가 이익을 환수하는 과정에 관한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지금 언론의 초점은 화천대유라고 하는 곳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PC라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는데 그게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화천대유가 한 1%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 자본금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출자를 안 한 곳인데 500억 원이 넘는 수익으로 올릴 수 있느냐. 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자본금 5천만 원을 가지고 500억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이거는 이제 잘못하면 국민들을 현혹하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본금이라는 것은 회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돈이죠. 그러니까 500억의 수익을 5천만 원 가지고 500억의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1000배의 수익률이다. 네. 11만 프로의 수익률을 올렸다. 이렇게 이제 언론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자본금과 투자금을 완전히 혼동해서 생기는 이제 오해죠. 네. 예를 들면 투자금하고 자본금은 완전히 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천대유가 나중에 이제 금융기관 10곳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가지고 7천억이라는 자금을 조달을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7천억을 확보하기 전까지 모든 비용을 말하자면 화천대유가 그 비용을 이제 투자를 받아서 썼는데 그 돈이 350억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자본금 5천만 원 가지고 500억의 수익을 올린 것이 아니고 자본금 5천만 원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비용이고 그 이후에 7천억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기 전까지 350억 자금을 투자를 해가지고 500억의 수익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1000배 11만 프로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러면 지금 특혜성 사업 구조가 문제였다 이런 지적엔 동의하시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특혜성 사업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또 그때 당시 이제 하이 리턴에 대한 이제 반박으로 이제 그렇게 비판을 하시는데 네. 땅 짓고 헤엄치는 사업 구조였다. 그러면서 이제 농구로 드는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토지 확보도 다 돼 있고 인허가도 성남시가 하는데 아무 리스크도 없고 그다음에 검사래기 땅이니까 분양도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구조 때문에 막 수익을 올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업이 추진될 당시 그 당시의 사정을 무시하고 지금의 시각으로 사업이 추진되던 그 시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토지 확보만 하더라도요. 예를 들면 수용을 하지 않습니까? 수용을 하는데 요즘 그 지주들이 예를 들면은 수용 가격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보상협의라든지 보상 분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의가 안 되면
전국에서 사업이 자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 확보, 이거는 수용 다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허가 문제도 도시개발법이라든지 국토부가 관장하는 법률인데 성남시가 이 사업에 참여를 했다 그래서 성남시가 인허가와 관련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도 성남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리스크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것은 특혜성 사업 구조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네. 그다음에 분양인데요. 이 사업이 시작될 당시에 2014년도인데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인데 그때 최경환 부총리가 2014년 당시에 빚내서 집 사라. 그다음에 금리까지 인하를 하게 됩니다. 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당시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 좋은 부동산 상황에서도 성남시의 이익을 가장 많이 보상해주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5,500억을 제시를 했는데 네. 여기를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지금의 시각으로 사업이 추진되던 그때 당시를 자꾸 바라보니까 이게 의혹이 이제 뭐 사실처럼 들리기도 하고 네. 국민들께 잘못된 정보들이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5천만 원 가지고 500억을 얻었다. 이건 완전히 틀린 이야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350억을 투자해서 500을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그때 당시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질문 좀 드려야 되는데요. 답변을 조금만 좀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화천대유 자문단으로 활동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는데요. 이 화천대유 고문도 지내지 않았습니까? 이 재판 거래다 이렇게 야당에서는 주장하거든요. 이게 권순일 대법관은요.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4년 9월 달에 임명을 하신 분이에요. 네.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 후보하고 알지를 못하는 사이입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면은 전 국민의힘 당 대표를 했던 원유철 의원도 여기 고문으로 해가지고 월급을 굉장히 많이 받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 설립 초기부터 최근까지 도시개발부라는 핵심 부서에서 근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지금 권순일 대법관도 지금 나오는데 전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고 이재명 지사하고 인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관계가 알겠습니다.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국정조사하고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 의도가 너무 빤하죠. 그러니까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하는 날인데요. 지금 이 문제를 유력한 여권의 대선 후보 이 문제를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끌고 가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대개의 경우에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또는 공수처가 됐든 간에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보고 난 뒤에 그래도 남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그때 국회가 개입을 해서 국정조사를 하든 아니면 여야가 특검 법안에 합의를 해가지고 특검을 임명을 해서 특검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내년 3월 9일 대선을 불과 몇 달 앞두고서 이 문제를 대통령 선거까지 끌고 가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굉장히 정략적 발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네. 통과되지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남 경선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경선의 최대 분수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장동 의혹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반응 나오는데요.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민심의 큰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그래도 시대 정신을 일정 부분 체화하고 있는 사람이 저는 대통령이 된다고 봅니다. 코로나 이후에 큰 정부가 와 있고 그리고 이 큰 정부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 뿐만 아니라 유능한 정부를 구성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 수 있는 정책적인 콘텐츠와 내용이 차고 넘치는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커다란 민심의 물줄기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몇몇 가지 의혹들만 가득 차 있는 이런 문제 가지고서 이것이 민심의 큰 물줄기는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남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경제정책부터 실물경제와 투자까지 어려운 경제 이야기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정훈의 경제 한방, KBS 박정훈 기자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중앙은행이 오늘 새벽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한국은행으로 말하면 금융통화위원회 정도 기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전 세계가 회의 결과에 주목했어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세 가지 포인트가 나왔다고 보이는데요. 네. 일단 테이퍼링 시기가 언제냐. 올 11월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죠. 그리고 언제까지 하는 애가 사실 더 중요했을 수도 있는데요. 네. 내년 중반까지라는 얘기를 기자회견 도중에 이게 말실수인지 일부러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연스럽게 내년 중반 정도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테이퍼링 한번 시작되면 1년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반년 조금 넘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기가 그만큼 빠르다는 건 한 달에 테이퍼링 규모가 굉장히 클 것이다. 즉 빠른 속도로 이 양적 완화 규모를 줄여나갈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별로 좋은 신호는 아닌데요. 네, 그렇죠. 네. 거기다가 금리 인상 점도표가 나왔는데 네. 이 내년에 금리 인상이 가능한 수준으로 점도표가 나왔습니다. 이 점도표라는 게 뭐냐 하면 이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이걸 점으로 찍어서 나타내는 건데 이 18명 위원 중에 절반인 9명이 내년에 금리 인상을 점쳤거든요. 근데 네. 지난 6월에는 이게 7명이었는데 2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이퍼링 시기가 짧아진 것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빨라진 것 이것 다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미국 경제 전망이 좀 악화됐다는 겁니다. 성장률 전망은 낮아지고요. 물가 전망은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잘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테이퍼링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 그만큼 물가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연준 회의가 대체로 비둘기라 그래서 금리 인상을 좀 느리게 하겠다 이렇게 비둘기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지금 매로 변했다. 즉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빨라진 매로 변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이 FOMC 회의였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원래 증시는요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매파보다 비둘기파를 좋아하지 않나요? 그렇죠. 원래 정석적이라면 보통 비둘기가 나와야 이 증시가 올라가는데 어제 네. 같은 경우는 이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현재 미국 증시 여전히 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요. 일단 증시가 그동안 이 중국의 부동산 그룹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죠. 홍다그룹 파산 위기에 대해서 선조종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싸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좀 이자를 갚겠다 그러고 뭔가 해결될 그런 어떤 기미가 좀 보이니까 그 위협이 좀 잠시 미뤄지면서 안도랠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준 회의가 있을 때마다 네. 2020년대 한 4월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회의를 할 때마다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만 하는 것처럼 증시가 연준 회의한다 주가 오르겠구나 이런 어떤 좀 계속적인 이 반복적인 현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기대가 약간 있는데 2014년에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실제로 실시했을 때 그때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테이퍼링 시기가 좀 나오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때처럼 주가가 또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여러 가지로 반영되면서 매파적인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현재 이틀째 오름세를 이 시각 현재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 증시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네. 이 정도면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 정반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네. 근데 미국 통화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거액의 네.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요?
네, 이게 뭐 지금 현재 주가 상승하고도 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캐플런 댈러스 연은 총재, 이게 뭐냐면 미국은 이 지역마다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캐플런 같은 경우에 이 댈러스의 연은 총재거든요. 근데 애플, 아마존, 델타항공 이런 데 주식을 100만 달러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억 원 이상 이 주식을 투자하고 더군다나 회의 전후에서 이걸 계속 사고 판 거예요.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나라 시각에서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다른 은행 총재들도 예를 들어서 보스턴 연은 총재라든가 아니면 리치먼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뭐 코카콜라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 주식 투자를 다 하고 있었고요. 계속 사고 팔고 한 게 연은 총재들이 연준 회의랑 좀 연관돼서 주식을 사고 판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초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데 주식 투자를 하니까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캐플런 총재 아까 말씀드린 그런 총재들은 최근에 성명을 내고 이달 말까지 모든 보유 주식을 처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미국에서는 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동안 이번 연준에 대해서 좀 특이하게 좀 보고 있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네. 2009년의 연준 같은 경우에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풀었다가 긴축 정책을 썼다가 이렇게 자꾸만 냉탕, 온탕 정책을 썼는데 이번에는 계속해서 돈을 풀기만 하고 이상하다라고 좀 생각하는 시장 반응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무엇보다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여기 같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뭐 이렇게 했느냐 안 했냐 이거 관심거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한국은행 총재가 엄청나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이 금리 정책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 아마 도덕적으로 굉장히 크게 비난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과연 어떻게 했느냐? 이 사실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이분이 뭘 투자했냐면 지방채라 그래서 뭐 어떤 시나 아니면 카운티, 이 미국에서 카운티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런 데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여기에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2월, 3월에 이 코로나19 위기가 오니까 이 채권 가격, 지방채 가격이 폭락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연준이 역사상 처음으로 국채만 사주다가 지방채까지 사준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파월이 처음으로 사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 이런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비싸게 연준이 사준 거예요. 가격이 폭락하니까. 자, 그래서 심각한 도덕성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파월이 9개 펀드에 지금 한 100만에서 500만 달러를 각각 투자하고 있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니까 한 200억 원에서 한 300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네. 액수는 모릅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점이 정확한 액수까지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투자를 어디다 하고 있다만 밝히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공개된 내용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월가의 추정을 보니까 한 200~300억 원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펀드나 네. 이런 걸 통해서.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파월에 대해서 이제 오늘 새벽에 연준 회의가 FOMC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질문을 한 거죠. 아니, 지방채 사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좀 했더니 네. 연준이 지방채까지 사는 건 난 몰랐다. 이런 답변을 해갖고 이게 연준 총재, 연준의 의장이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에 준 영향은 좀 여러 가지 다방면의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연준 의장이나 연은 총재들이 이렇게 거액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네. 미국에서는 아니 자기들이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데 섣불리 주가가 떨어지는 정책 또는 뭐 이 강경한 매파적 정책이 진짜로 나오겠냐. 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지금 이틀 동안 오르는데 영향을 좀 미쳤다고 좀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건 너무 지나친 낙관 아닌가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 그렇죠. 같았으면은 당장 그만둬라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미국은 안 그런가 보죠? 우리하고는 좀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태도를 보면 비판의 목소리가 우리만큼 크지는 않더라고요. 미국은 확실히 우리하고 좀 다른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 공개만 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원 단위까지 다 나오게 돼 있지만 네. 금액이 얼마인지도 그냥 월가에서 좀 추정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보도를 한 게 블룸버그사인데 이 정확한 내막을 완벽하게 모른다는 것도 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연구 대상인데요. 그러니까 가재는 개편이라고 다 그냥 우리끼리는 그런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무엇보다 주식 투자자들 지금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연준 총재들도 연방준비은행 총재들도 주식 투자하고 파월 의장도 주식 투자하는데 뭐 설마 떨어뜨리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주식 투자 주식 시장 흐름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일단은 뭐 아까 단기적으로 오를 만한 이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또 하락폭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게 문제는 좀 심각한 점은 하나가 뭐냐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갑자기 매파적 정책으로 전환을 했다는 건 그만큼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네. 계속해서 파월은 반복적으로 이번에도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인플레이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매파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올 연말로 가면서는 좀 물가 상승률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한 11월, 12월까지도 물가 상승률이 좀 꺾이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종종 인용하는 게 이제 투자의 대가라는 이 켄 피셔라는 사람이 말한 건데 이 하락장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비명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즉 폭락과 함께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신음소리와 함께 시작된다. 이 말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 당연히 이제 반등을 하고 또 다시 하락하고 이걸 반복하는데 중요한 건 한 3개월 정도 이 월봉 기준으로 한 달 기준으로 한 3번 정도 하락을 하면 그때부터는 하락장이 가능하다고 좀 봐야 되고요. 그때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조금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증시가 하락하고 반등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월봉이 어떻게 되는가, 즉 한 달 동안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2, 3개월 정도 연속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양적 축소,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테이퍼링이 시작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미국은 미국 경제를 봐가면서 테이퍼링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정말 세계 각국의 경쟁력에 옥석이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개도국하고 선진국 차이가 벌어지고요. 그리고 약한 나라가 무너지는데 2010년대 중반 그리스 사태 기억하시죠? 바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때도 양적 완화를 중단하거나 또는 뭐 테이퍼링을 할 때 그리스가 제일 먼저 무너졌는데 이번에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엔 정말 우리나라에 대해서 약간은 자신감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가 약한 고리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번에 중국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홍다 사태는 어떻게든 중국이 풀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홍다 사태 자체를 가지고 걱정하실 필요는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걸 말씀드렸지만 대신 중국의 부동산 문제 그리고 부채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원래 이 지진이 크게 오기 전에 전진이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진이 2-3번 계속되면 중국 경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 동남아시아가 좀 걱정인데 이쪽이 지금 코로나19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하면 이제 약한 고리 여기가 이제 먼저 가장 큰 신호가 오거든요. 그럴 때 어떤 걸로 신호가 오냐면 바로 환율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브라질, 터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베트남 같은 나라의 환율을 좀 앞으로 좀 뭐 가끔씩 일주일에 아니면 2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 나라들의 환율을 좀 주의 깊게 보면서 앞으로 시장의 미래를 좀 관망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나라들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카나리아가 제일 먼저 반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광 갈 때 카나리아 가져가는데 아마 카나리아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자들 할 일이 너무 많아졌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봉을 잘 유의 있게 살펴봐라. 한 2달 연속 하락하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을 잘 살펴봐라. 이 2가지만이라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정훈의 경제한방 지금까지 KBS 박정훈 기자였습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반편 뉴스 지금의 영화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